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총 1,040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부터 또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가 54만 명 늘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면업종 중심의 고용 타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서 시작된 시장 악화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그 가정에서 은행에 빚을 많이 지나 봐요. 돈을 많이 빌리는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경우에 가계들이 금리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왔습니다만은 네. 그게 효과를 별로 걷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늘어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한 9%, 9.5%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정부의 억제 목표는 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5에서 3%포인트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나서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 주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은 통화량을 좀 늘리는 것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테면 개인들 가계 입장에서는 은행 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럴 때 금리를 좀 대출을 빌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예. 또 은행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놓은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그 돈을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은행이 살아가는 주 수입원은 결국 대출해주고 대출해서 이자 받는 것이거든요. 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출 안 하고 은행에서 예금 이자만 지급해준다면 은행은 도산할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도 대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유혹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은 강력하게 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은 증가율이 조금 이제 둔해졌는데 네. 그 돈을 은행들이 직접 가계에 빌려주지 못하니까 예. 이른바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제2금융권 하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예. 또는 뭐 여신 전문업체, 카드업체 이런 데 쪽으로 자금을 빼돌리니까 그쪽에서 다시 가계로 빌려주는 거예요. 특히 올 들어서는 제2금융권,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예. 여기서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제2금융권이 1금융권인 은행보다도 예. 이자가 높잖아요. 높죠. 예. 그리고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러네요. 지금 이런 현상.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 좀 더 조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급격하게 조일 수가 정부 입장에서도 조일 수가 없는 것이 자칫 예. 잘못 조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게가 많고 꼭 필요한 가격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 가계대출에는 자영업자들도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일률적으로 전부 조이면 자영업자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일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계대출 증가하는 것을 무력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막지 않고 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가계대출 상황이 좀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이 정도는 뭐 보통 이 정도는 돼 이 정도예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 안 하면 좀 속이 좀 성이 잘 안 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는 가계대출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 네. 늘어나고 그래요?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예. 또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나타난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선두권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은행권 좀 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못 조이고 있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율 좀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관리가 그럼 잘 될까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후임자가 나왔죠. 네.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범 씨가 나오는데 은성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시중은행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가계 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좀 억제해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뺐으면 뭐 비 오는데 우산 뺐듯이 뺐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 없이 불효불급한 데를 기술적으로 좀 잘 좀 빼달라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 아직 국회 청문회 이제 국회 이제 청문 요청서가 오늘 갔습니다마는 고성범이란 후임자가 오는데요. 네. 뭐 이분이 주특기가 가계부채 줄이는 거예요. 그 별명이 이제 매파. 예, 매파는 금리도 올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네. 문재인 정부 그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다가 금융위원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늘어났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줄이는 데 1등 공을 세웠다고 해서 예. 국민 훈장을 받기도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도 급격하게 줄였을 때 피해받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피해 없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를 줄여서 금융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한 마리 토끼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흑자 파산을 하는 그런 데가 없어야 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토끼 두 마리는 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양쪽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잡는 그것은 상당히 행정의 아주 그 지혜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 시점이고 또 금융당국의 규제만으로는 이 가계대출 억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는 좀 알게 된 시점이고 또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음번에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결국은 불가피한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창구 지도를 통해서 여기는 대출해주라, 저기는 대출해주지 마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수천만 가게를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시장 경제가 발전한 데에서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저절로 통화량이 줄어요. 지금 한국은행의 총 통화가 3,300조 정도 되는데 네. 이 통화량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 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놓고 그 돈이 가계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은행만 고문하는 그런 또 형상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예. 한국은행 역시 이제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요. 근데 금리를 과연 올릴 수가 있을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또 금리를 올리면 혹시 그것이 좀 한계 기업들,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겠느냐라는 점을 이제 두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저분은 금통위원으로 지금도 아직도 재직 중이에요. 네. 저분이 유일하게 금리를 0.75%로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좀 금융 긴축적인 정책이 나오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도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이 국민들에게 또 가계에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 예. 사전적으로 좀 시그널을 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취업자 수 좀 알아볼까요? 지금 지난 3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지가 거의 2년 다 돼가잖아요. 네. 증가는 하는데 뭐 이게 증가 속도가 좀 더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취업자가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 54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명 증가하면 네. 현재 경제 상황에
비교적 잘 적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래픽을 그러니까 보시면 기준이 되게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픽을 보시면 올 들어서 이제 5달째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난해 기저 효과로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소세에서는 벗어났다. 예,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예. 특히 정부가 뭐 아르바이트 고용도 늘리고 또 기업체에서 또 고용을 좀 늘리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경기 부진 또 대부분의 그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 개인 가게, 음식점, 숙박업 이런 곳에서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그 코로나 팬데믹 4단계 거리두기 한 그 부작용이 지금 이 자영업자 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특히나 최근에는 대면 서비스가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하반기에 고용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에는요 2가지 종류의 자영업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혼자만 하는 자영업자. 예. 그것은 나홀로 자영업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영업의 반대말은 법인 영업이거든요. 네. 법인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영업에도 이 고용원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요. 예. 왜냐하면 실업자가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장사를 하니까. 그러면 예. 길거리 나가야죠. 네네. 그런 자영업자는 느는데 예. 직원들을 몇 명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직원을 줄여버리거나 예. 폐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영업자에 고용돼 있는 또 임금 근로자들까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하반기를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이제 큰 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는 데서는 조금 악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짐 봅니다만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좀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회복되는 조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4.2% 성장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고용도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거리두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따른 변수고요. 그래 됐을 경우에도 자영업자 쪽이 특별히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고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리두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대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조금 전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 고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면 예. 우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패턴인데 예. 금융 부담이 커지잖아요. 아, 이자도 많이 나가고 예, 해서.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써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통화량을 줄인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이 자금 사정이 나빠지니까 한 명, 2명 고용했다가 한 명으로 줄이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금리와 이 고용은 예. 완전히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동시에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아, 그러면 보통 그 보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아, 고용은 좀 안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예. 기업의 금융 부담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수익이 떨어져서 예. 기업의 배당을 잘 못 해주고 아. 고용을 적게 합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예. 금리가 올라가면 노후 생활자들은 상당히 좋죠. 노후 생활자들은 실버 세대들은 예. 산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금을 넣어놓고 있는 아, 사람들은 그걸 이자 이제 잘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올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예.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점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폭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목표도 같이 달성하면서 네. 또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을 한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는 이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고 예. 이게 솔로몬이 나와도 솔로몬의 지혜로도 완벽하게 풀기는 어려운데 예. 아무튼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책 우선을 두는 그런 금융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박사님 오늘 가계대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